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약속했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행복만을 꿈꾸며 살았던 어느 날, 남편이 결혼 전 친형과 형수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텐 무엇보다 소중한 형이며 저에게 꼭 따로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결혼 전인데다가 남편의 친형과 형님 되실 분을 처음 뵙는 거라 너무 떨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설렘 반 긴장 반이었어요. 그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한 형수님이었기에 저 역시 어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을 형님일까 생각하며 기대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김창수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창이 꼭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창희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형을 아끼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제 날짜까지 잡고 인사까지 했으니 동서라고 생각하고 말 편하게 할게. 네, 편하게 하세요. 창희 씨한테 듣기론 형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뵈니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지. 솔직히 나 같은 인품을 어디서 보겠어? 도련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도련님이 제 노고를 알아주신다니 마음이 많이 뿌듯한데요? 저야말로 상수 씨 만나서 늘 동화 속에 사는 것처럼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 보는 남편의 형은 어딘가 조금 어눌해 보이기도 하였고 일반 어른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역시나 남편의 형은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늘 밝기만 하고 당당한 남편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그래도 형님이란 분은 옆에서 시숙을 살뜰히 아끼고 보살폈고 남편도 그런 모습에 형님에게 무한 존경심을 내뱉었어요. 솔직히 몸이 불편한 사람을 사랑으로 케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형님에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진짜 아찔합니다. 그래도 형이 형수님 같이 좋은 분을 만나서 살고 있다는 게 저희 복이죠. 창수 씨가 솔직히 저 아니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버거울 때가 있는데 어쩌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사랑하고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서로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창수 씨 덕분에 이런 순수한 영혼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에 매번 놀라고 있을 뿐이에요. 뭐 말이야 나와서 하는 말인데 창수 씨랑 저랑 만나게 된 스토리도 영화잖아요. 어머, 그러게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형님. 언제나 좀 답답하거나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때 저희 같이 데이트해요. 형님이랑 이렇게 알콩달콩 지내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창희 씨 발음대로 형님네랑 정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 내가 아무래도 이 집안 선배이기도 하고 동서 형님이니까 나한테 잘하면 다 자네한테도 이득이 돌아와. 그리고 내가 어디 보통 사람인가? 난 우리 창수 씨랑 가슴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휴먼이거든. 그래, 형수님이랑 잘 지내봐. 형수님 진짜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잘 지내면 득일 거야.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저에겐 와닿지 않았던 삶이었는데 형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장애인인 아주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남편 또한 감명을 많이 받았고 뒤이어 만난 시댁 어른들 또한 형님에게 엄청 고마워하였거든요. 저 역시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형님의 가면은 저에게 하나둘 벗겨지기 시작했고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겪게 되자 철저히 형님이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이 차올랐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갑자기 말해서 미안한데 너네 형님이 뭐 겨울에 장수 복지원 다니고 하면 춥다고 모피를 꼭 예단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괜찮겠어? 사실 내가 사줘도 되는 건데 네가 시집 온다고 너한테 받고 싶댄다. 네가 좀 그러면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산 것처럼 하고 코트 주면 어떻겠니? 워낙 네 형님이 네 시숙한테 헌신적이잖아. 네? 아, 모피요? 아니요. 원하시면 해드릴 순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고 어머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어머님도 곤란하셨을 텐데 제가 일단 그 부분은 형님이랑 따로 얘기 나눠볼게요. 그래, 걔가 원래 막 그런 걸 바라는 애는 아니거든. 근데 그래도 동서 한 명 생긴다고 대접은 받고 싶나 봐. 그렇다고 막 보라고 하진 마라. 걔 딴에도 그냥 소극적으로 갖고 싶은 거 하나 생겼나 본데 그럴 수 있잖니.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머님은 애써 난감해하며 저를 달래주시려 말씀을 했지만 사실 찝찝했어요. 모피가 100, 200 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예단 금액을 아예 890만 원짜리로 썼더라고요. 사실 형님에게 이렇게 큰 예단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고 저 역시 그저 평범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형님은 당당하게 저에게 많은 걸 요구했어요. 어머님한테 들었지? 그럼 동서도 느꼈다시피 이 집안의 실세는 나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이제 동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올 거야. 창수 씨는 나라면 꿈뻑하고 이걸 보는 어머님도 나한텐 사죽을 못 쓰거든. 사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아들 건사해서 키워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한테 잘하지 않고 지들이 백일 수나 있겠어?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지들이라뇨. 그리고 형님이 아주버님 사랑하셔서 결혼한 거 아닌가요? 꼭 이 집안의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따지면 대가성 있는 사랑이랑 뭐가 다르나요? 지금 말씀하신 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말 조심해 주세요. 우리 꽤 말이 잘 통할 줄 알았는데 말이 영 안 통하는구나? 그럼 내가 널 개조시켜 줄게. 어디 두고 봐. 나한테 잘만 하면 내가 예쁘게 우쭈쭈 해주려고 했더니만 감히 내 말에 반기를 들어? 너 이 결혼 시집생활 고달파질 거다. 어디 두고 보라고. 저야말로 창희 씨랑 만났을 때랑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스럽네요. 형님이 어떤 모습이 본 모습인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리를 일어나 버렸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모든 진정성마저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고 전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모두 얘기를 하였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형수님은 가면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전혀 아닐 거야. 무슨? 그리고 네가 너무 곡해해서 해석한 거 아니야? 형수님이 어떤 분인데? 진짜 대가성 없는 분이셔. 우리 엄마가 겨우겨우 받아달라고 해서 폐물 몇 가지랑 지금도 형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형수님 통해서 생활비를 보내시는데 어찌나 그런 것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지. 네가 오해한 거야. 형수님도 뭔가 화가 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지. 오해 풀자, 어? 뭐? 오해라고? 대놓고 나한테 이 집안의 실세니 뭐니 하시는 분인데 이게 오해가 맞아?
도대체 어떤 콩깍지인 거니? 우리 형 상태 알잖아. 이런 사람을 마음 깊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설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어? 그러니까 오해 풀어. 끝끝내 오해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형님은 저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지셨더라고요.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우면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 집안에 위계 질서가 없다고 생각했으면 오산이야. 네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위인인 줄 아니? 그런데 이제 막 시집 오려고 한 네가 형님에게 반기를 들어?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했어. 솔직히 나도 네 형님한테 미안한 게 참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네가 그렇게 대한다고 하니 화가 너무 난다. 당장 네 형님 될 사람한테 사과드리고 우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히지 말자. 어머님이 형님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신진 모르겠는데 앞뒤 전후 상황을 따져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너 지금 나한테까지 대드는 거니? 아이고 진짜 네 형님이 말한 게 딱 맞는구나. 어른 알기를 개똥으로 안다더니. 어머님도 이렇게 한 사람 말만 듣고 뭐라고 하시는 거 진짜 아니에요. 저 역시 너무 섭섭하고 제가 어찌해야 할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형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사과를 드려야 하죠? 어머님이 형님한테 미안한 게 많다고 하셔서 이러는 거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저한테까진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동등한 관계로 지내고 싶지 형님한테 내내하고 싶진 않아요.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지만 이 결혼을 해야 맞는 건가 싶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는 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형님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상상도 못했어서 그런지 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쉽게 파혼을 하지 못한 건 저희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보태 30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주셨고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딱히 문제도 없었고 그저 형님이란 작자 하나 때문이니 그냥 이번만 넘어가 볼까? 참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내 위치를 실감하겠지? 어른들 내 말 한마디면 벌벌 떨어대. 왜냐고? 내 남편을 좀 봐. 이런 사람 맡겨놓고 시엄마가 발 뻗고 차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지. 너 사람 한참 잘못 본 거야. 네가 날 아주 물로 본 거라고. 이제 알겠니? 형님의 가면이 언젠간 벗겨지겠네요. 아주버님 하루 종일 복지관에 넣어두고 어머님이 주신 생활비로 호화 생활하는 거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다 알지만 모른 척하는 거 모르세요? 그저 몸 불편한 아들과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저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형님도 이런 마음 알면 오히려 마음 좀 곱게 쓰세요. 저 역시 형님을 존경하려고 했는데 형님 이런 행동 아닌 것 같네요. 네가 뭘 알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생각해. 지 손으로 뭐 하나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 건사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도 한번 겪어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사랑한다면서요. 형님이 그렇게 결혼하자고 했다면서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생색들을 내면서 그러는 거죠? 형님은 본인이 시숙을 케어하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 역시 그건 동의하지만 말을 저렇게 하는 게 시숙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두 분은 복지관에서 만났다고 했고 순수한 아주버님에게 형님이 빠졌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힘들 것을 생각해 결혼을 반대하자 본인이 좋다며 죽자사자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너무 싫었지만 전 남편과 결혼을 했고 제 결혼식장에서도 형님은 주인공인 것처럼 시댁 어른들에게 행동을 했어요. 마치 저를 나쁜 사람인 것 마냥 흘리는 뉘앙스를 풍기며 본인이 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환심을 산 거죠. 어머, 작은 어머님 아니세요? 저 창수 씨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보셨죠? 우리 창수 씨 많이 건강해졌죠? 아이고, 아유, 그러게. 아우, 자네가 고생이 많어. 사실 일반 사람들도 힘든 일인데 사랑으로만 돌보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창수 씨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으니까. 근데 동서가 참 절 안 좋게 봐서 힘드네요. 아니, 왜 그래? 아니, 신부 얼굴이 아주 참해 보이는 게 이 집안이랑 딱이구만. 왜 혹시 형님을 감히 무시하고 그러는 건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아무것도 없고 창수 씨마저 이러니까 저까지 본인 아랫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아, 예, 결혼식장인데 그런 말은 나중에 하자꾸나. 어른들이 오해하실라. 그래도 네 동서 결혼식인데 그건 아닌 것 같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 그렇죠. 어머님도 이제 적응되신 거죠? 제가 희생하는 게 그런 거죠?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그래도 좋은 행사장이잖니. 그러니까 좋게 말하는 거야. 아니요, 어머님도 변하셨어요. 동서 없을 땐 그렇게 절 안 껴주시더니 동서가 생기니 저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거죠? 전 아침부터 밤까지 늘 창수 씨 곁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늘 케어하는데 어떻게 그런 저에게 어머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제 결혼식장 로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있다가 저에게 말을 해주었답니다. 저 역시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 신부 대기실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은 채로 형님을 달래기 바빴고 형님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한 아주버님은 그저 해맑았다고 했어요. 남편도 형수님을 좋아했지만 그 일에 대해선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님이 울고불고 쇼 때문에 결혼식은 5분이나 지체되었고 그 다음 결혼식을 위해서 제 결혼식은 빨리 진행되어야 했어요. 사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한 번뿐인 결혼식을 마음 급하게 하객들 눈치 보랴, 부모님 눈치 보랴 힘들었어요. 미안해. 결혼식 끝나고 보니까 너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지? 네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한 거 자체가 너무 미안해. 미안? 당신도 이제 좀 보이는 건가? 그 눈빛과 행동들이? 난 하나뿐인 결혼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조차 모르게 그냥 흘러가 버렸어. 이 눈치 저 눈치 보랴. 당신 형수님이 그런 사람이야. 남의 행사장 와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말이 돼? 결혼식이 끝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어차피 끝난 결혼식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남편과 헤어질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따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남편도 본인 형수에 대해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건지 앞으로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지 말자고 하였고 저 역시 그런 말에 마음이 사르르 풀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희는 바로 신혼집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삿날 반갑지 않은 얼굴이 등장했어요. 어머, 동선의 아파트 진짜 대박이다. 뭐 얘기는 들었는데. 아, 신혼여행 다녀왔으면 나한테 인사를 먼저 올려야지. 감히 손윗사람인 내가 오게 만들어?
역시 동서 인성을 알아봤다니까. 8층이라고 했지? 내가 직접 봐야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지. 확인이요? 그리고 저희 이삿날이라서 매우 바쁘거든요. 형님이랑 이렇게 입씨름할 시간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머, 어머님한테 못 들었나 봐? 나 어머님한테는 통보했는데. 사실 창수 씨랑 살다 보니까 넓은 집이 좋은 거 있지? 아픈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25평도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그 집 처분했고 좀 알아보니까 동선의 집이 역 근처라 복지원 다니기도 좋아서 내가 좀 쓰려고 하거든? 내가 이 집안의 실세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하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거긴 저희 안방이라고요. 사람이 볼상식해도 유분수지. 어쩜 이렇게 경우가 없을 수가 있어요? 동서는 신혼이잖아. 신혼 땐 원래 원룸도 좋은 거 아니야?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지? 서방님이랑 동서 원룸방이 딱이지. 올 부모님이 30평 아파트 사줬는데 이삿날 형님네 용달집 안방에 던지며 저렇게 말을 던졌고 너무 화가 난 마음에 도저히 눈뜨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비장의 카드를 내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께서 버선발로 달려와 형님을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돈들이 사주신 집을 네 맘대로 그렇게 바꾸면 되겠니? 이 문젠 나중에 얘기하자니까. 기어코 이렇게 멋대로 쳐들어와? 그럼 얘네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우리 집 문제는 차차 나중에 얘기하는 게 어떻겠니? 아니요. 어머님, 저 창수 씨 데리고 살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에게 홀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서 들어왔다고 어머님이 조금 변하신 것 같아 너무 섭섭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있는데 잊지 마세요. 제가 창수 씨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란 걸. 동서, 너무 놀라지 마. 생각을 해봐. 시숙과 같이 사는 내가 더 불쌍하지 않아? 어머님과 남편의 모습도 이건 아니라는 얼굴이었고 저 역시 정말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게 되었고 그것은 서류 한 장이었답니다. 제가 조용히 서류 한 장 쓱 내밀자 형님네가 눈이 뒤집히며 기절한 듯한 연기를 하였고 그것을 본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형님에게 쌍심지를 켰어요. 형수, 이게 뭐예요? 이거 우리 형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 아닌가요? 아니, 이게 어떻게... 형수! 우리 엄마가 다달이 생활비 보내주지 않아요? 근데 왜 성취도 않은 형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동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남의 거 떼보는 거 불법인 거 몰라? 동서가 이걸 어떻게... 진짜 양심도 없더군요. 사실 형님이 말하는 뉘앙스나 행동을 봐선 전혀 아주버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고 무슨 이 집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마냥 받으려고만 하셨잖아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과연 아주버님에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잘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뒷조사 좀 해봤어요. 근데 아침마다 아주버님이 복지원이 아니라 고무줄 공장으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꽤나 익숙하게. 뭐 거기까지 좋아요.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오히려 아주버님한테 좋은 거겠죠. 근데 그 고무줄 공장 사장이랑 형님이랑 보통 관계가 아니던데요? 거기서 아주버님 넣어두고 뭐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이 형님 통장으로 들어갈 텐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두 식구가 어머님한테 따로 돈 챙기고 아주버님 월급에
나라에서 지원 나오는 금액에 도대체 다 어디다 쓰는지도 의문이에요. 어디 떳떳하면 여기서 해명해 보세요. 너 정말 끝까지? 네가 내 계획을 망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장애인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래. 그럼 법정에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당당하고 품위 있는 형님, 얼마나 법정에서 우아하고 고고한지 내 눈으로 확인할 거니까. 형님은 제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답니다. 시어머니도 이 사실에 기가 막혀 있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결혼식 직전에 알았던 사건이었고 이사를 하고 나서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계획이었지만 이렇게 형님이 제 발로 찾아와 터뜨리게 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장수야, 너 왜 말 안 했어? 일하고 있다고. 엄마한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응? 언제부터 일했던 거야? 장수는 일 안 한다. 일 절대 안 한다. 와이프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장수는 좋아서 하는 거다. 이거 정말 세뇌당했네. 진짜 형수 가만 안 둬. 와, 어떻게 이런 사회적 약자를 그동안 얼마나 농락하고 무시한 거야? 안 봐도 사이즈가 나오는 이 판에 남편은 분노에 치달았고 그 뒤 남편은 일사천리였답니다. 사실 제가 재직증명서를 뗄 수 있었던 것은 아주버님 뒤를 밟았을 때 거기서 일하는 격리 직원이 저에게 아주버님이 안쓰럽다며 얘기를 해준 것이었고 형님과 고무줄 공장 사장은 아주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격리 직원은 저에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순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어차피 여기 그만 다닐 거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 두 사람 관계 잘 파악해 보세요. 보통이 아니니까. 그리고 일하시는 거 몰랐다고 하니 이거 떼드릴게요. 아마 나중에 뭐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야 간두면 그만이고. 저분 너무 착하시고 안쓰러우시던데 하루에 10시간을 넘게 서서 일하세요. 그래도 힘든 내색도 안 하시고 저 여자가 못됐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혹시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 법적 증인으로 출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있는 거 본 거 그대로 얘기만 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뭐 대단한 회사라고 무서울 게 있겠어요? 꼴랑 150 받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형님을 장애인법을 근거하여 노동력 착취에 대한 건으로 고소를 하였고 그 즉시 이혼 소송도 진행시켰어요. 그동안 계속 일을 시킨 점과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타았던 점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어 갔고 직원들의 이야기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는데 고무줄 공장 사장과 형님은 내연 관계였고 아주 오래된 사이였어요. 둘이 알만하죠. 솔직히 저희가 모르쇠 해서 그렇지. 여기에 그 남편 넣어두고 둘이서 연애질하고 그랬어요. 저 아저씨만 불쌍하지. 10시간 넘게 밥도 못 먹으면서 얼마나 일만 했는데요. 쉬는 날 없이 솔직히 벌 받아야 해요. 저 두 인간. 맞아요. 저희가 안쓰러워서 밥도 챙겨주고 했는데 남편이 밥을 먹던지 안 먹던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로 인해 형님은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로 진행이 되어 갔고 그 고무줄 공장 사장도 상간남 소송을 받아야 했답니다. 다행히 아주버님이 지적장애 상금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의사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서 아주버님도 저희 뜻을 따라 주었고 아주 작게 엄마와 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아주버님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혹시라도 엄마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형님의 말에 세뇌가 되어서 늘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아주버님이었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 여자 말만 믿고 너를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쩜 그 나쁜 것 내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당연하지. 다 탈탈 털어야 돼. 우리한테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마야? 형 이렇게 내버려두고 진짜 화나 미치겠네. 둘째야, 미안했다. 아픈 자식 맡겨놓은 심정이라 혹시나 우리 아들한테 해가 될까 오로지 걔 말만 믿으려고 했고 걔 의견만 많이 따라준 거 진짜 너한테 사과하마. 이제 벌 줄 일만 남았어. 그리고 마음 풀어. 천천히 살아가면서 갚을게. 아니에요. 어머님 마음 충분히 헤아려져요. 섭섭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어머님 딴에는 아주버님 맡겨놓으시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제 어머님 마음 다 알았으니 전 다 풀렸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사과를 해주셨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어요. 그리고 소송은 진행되어 갔는데 그동안 아주버님에게 돌아온 돈은 땡전 한 푼도 없었고 다 그쪽에서 명품 구입 자금으로 썼더라고요. 이리저리 아주버님을 데리고 다니며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일은 강제로 시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고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외국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임금이 체불되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 또한 가만있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그 고무줄 공장은 고소고발이 되어 자금 조사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사건 하나로 인해 대두화가 되어 TV 프로에서 취재를 오고 싶다고 했으나 어머님은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여 거절하였답니다. 장애인 인권 문제가 심각한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거든요. 죄송해요. 합의만 해주시면 제가 창수 씨 진짜 잘 모시면서 찍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그리고 창수 씨도 절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어머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 믿어주세요. 그래도 제가 그동안 희생했는데. 입 다물어. 희생? 네가 희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니? 넌 콩만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 창수가 너 보고 싶지 않댄다. 일도 하고 싶지 않대.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나가면. 근데 안 그러면 평생 엄마도 못 보고 감옥에 보내버린다고 했다며? 그 감옥은 네가 가야 할 것이야. 나쁜 것. 그래도 인간이라고 믿었는데 인간 같지가 않아서 내가 어이가 없다. 이제 보는 일 없을 거야. 저도 저 남자한테 속은 거예요. 사실 창수 씨랑 살면서 외로웠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딴 데 눈을 돌렸겠어요? 뻔뻔하기도 해라. 그렇게 결혼을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러려고 하겠다고 한 거였어? 누가 이 속을 모를 줄 알아? 그래놓고 내 앞에서 창수 위하는 척 위선이나 떨어대고 너 우리 집 만만히 봤어? 이제 그대로 당해봐. 제발 조금만 선처해 주세요. 형량이 줄어야 저도 살 거 아니에요. 어머님 이 청춘을 정가자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세요? 당연하지. 넌 더 받아도 모자라. 감히 우리 창수를. 착한 창수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디 한번 겪어보라고. 형님은 절규했고 그 뻔뻔한 태도는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징역 6년을 받으셨고 이혼을 하면서 아주버님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형님의 내연남도 마찬가지였고 형님의 내연남은 자금 횡령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불법 노동력을 착취한 죄로 역시나 징역을 받게 되었어요. 전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끼리끼리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답니다.
아주버님을 앞세워서 그렇게 돈을 갈취했던 인간의 최후였거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어머님과 있으면서 오히려 더욱더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형님과 같이 있었을 때 늘 형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저 일만 하게 하니 인지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었는데 마음이 편해지고 어머님과 같이 있으니 다행히도 오히려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재수씨,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내 동생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가족 앞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아유, 우리 아들 똑똑하기도 하네. 그래, 엄마가 미안해. 이제 옆에 꼭 붙어 있으면서 더 잘해줄게. 너 덕분에 이렇게 우리 창수 오랜만에 웃는 것도 보고 너무 좋다. 진작 이게 맞는 건데 그 몇 년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에이, 그런 생각 마세요. 어머님도 알고 그러셨나요? 모르고 그러셨지? 작정하고 사기치려는 사람이 나쁜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셔요. 아셨죠? 그리고 어머님은 충분히 잘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니까 용기 잃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시집을 왔다니. 정말 좋다. 고맙기도 하고. 우리 창희 옆에 네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그러게, 당신 아니었으면 진짜 아찔하다. 우린 형수를 의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진짜 자기 아니었음 큰일 났었어. 솔직히 두 분한테 너무 섭섭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우리 잘 살아봐요. 시간이 많이 지나 3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아주버님은 지금 학교 같은 곳을 다니면서 더욱더 쾌활하게 생활하고 계세요. 어머님도 아주버님이 학교에 가면 본인의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고 계시고 간간히 저와 제 남편이 어머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곤 한답니다. 아주버님이 심한 인지저하가 아니라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정말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은 순수함 때문에 웃고 지내는 날들이 더 많답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사물과 모든 것을 바라본다는 게 아름답거든요. 그래도 인지 능력이 그렇게 저하는 아니었던 분이라 그런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 제가 직접 이렇게 겪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사실 당황스러운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정의는 살아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날 좋은 오늘 화창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제가 사연을 신청하는 날도 오네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세하게 모든 걸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최대한 전달해 드릴 수 있게 30년 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애가 덜컥 생겼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많이 놀랐었고 두려웠는데 그런 저를 안심시켜줬던 전 남편은 저를 데리고 무작정 자기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당연한 결정이었고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경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도 저와의 결혼을 바라왔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시모는 결혼을 허락했지만 그동안 생각해오던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행동에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며느리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모도 저를 인정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주실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오히려 임신한 저를 멸시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자 남편이 중간에서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시모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상황만 악화시켰어요. 임신해서 배는 불러오고 있는데 시모의 행동은 점점 더 거침없었고 결국 견디기 힘들었던 저는 처음으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신 건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홀몸도 아닌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함부로 대하시면 어머님 댁에 더 이상 오기 힘들어요. 누가 너보고 오라고 그랬어? 나는 내 아들만 있으면 되지. 너는 필요 없다. 내가 생각한 며느리는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집안에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며느리를 원했던 거지. 너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었다. 네가 임신했으니까 봐주고 있는 거지. 임신 안 했으면 당장 머리채 잡아 내쫓았어. 별것도 없는 집안이 감히 내 아들을 넘봐? 너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 아들이 너랑 잠깐 만나고 헤어질 것 같으니까 일부러 임신한 거지? 생각하는 거 자체가 싸구려인데 내가 널 좋아하겠니? 여자가 몸이나 함부로 놀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 어머님, 저도 임신했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결혼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제대로 된 절차 밟아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는 바람에 저도 난감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 혼인 전에 임신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였어.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의 앞날이 무너졌는데 내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아니? 네가 인사 오기 전에 내가 그동안 며느리 삼으려고 밑작업 해뒀던 예비 며느리가 있었는데 내 아들과 이어주기도 전에 네가 임신을 해서 내 계획을 전부 다 망쳐버렸다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견디기 힘들면 내 아들과 이혼해라.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거 맞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더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임신한 몸인데 집안일 시키고 잠깐도 쉬지 못하게 하면 제가 눈치가 보여서 도저히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엄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좋게 받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다음부터는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하겠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잠깐 이리 좀 와봐라. 저런 여자랑 살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망치는 거야. 지금 제 얼굴에 도끼 있는 거 보면 모르겠니? 시모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지만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지는 않았어요.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려 했었는데 옆에 함께 계셨던 시부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자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 결혼을 허락해 준 거였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뱃속엔 시모의 손주가 자라고 있는데 시댁에 갈 때면 그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밀어두었던 집안인들을 쉬지 않고 시켰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저를 아껴주기는커녕 임신했다고 오히려 증오심만 더 자라고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시댁에 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한바탕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다가 중간에 끼어든 남편과 대화 도중 저를 놔두고 시모는 남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대화를 하던 남편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시모와 단둘이 무슨 대화를 했길래 제 시선을 피하는 건지 알아야 했던 저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채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시모와 방에서 단둘이 했던 대화 내용에 대해 말을 해주지 않고 계속 피하기만 하더군요. 무슨 말이 오고 갔는지 저도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끝내 아무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전과는 많이 달랐고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감정도 들지 않았었죠. 느낌이 좋지 않았던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것처럼 차가운 말투로 대화를 차단시켰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순수했고 남편이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바람 피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시모의 영향을 받아 저를 차갑게 대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시모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데 남편까지 힘들게 하니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라도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면 참고 버틸 수 있었지만 남편까지 저를 대하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만 평생 바라본다고 했었는데 설 명절날 만삭이 되었을 때 시댁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던 도중 한 여자가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낯선 여자가 비음 섞인 목소리로 시모에게 애교를 부리며 다가오자 시모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새아가 오는데 많이 힘들었지? 배고플 텐데 서둘러 밥부터 먹자. 얘 철호야. 새색시 왔는데 방에서 뭐하고 있니? 빨리 나와서 반겨줘야지. 예, 너는 우리 새며느리가 좋아하는 꼬지산적 빨리 좀 붙이거라. 내 아들과 새로 결혼하게 될 며느리인데 너보다 능력 좋고 집안 좋고 인물 좋고 어디 하나 빼놓을 게 하나도 없다. 네가 임신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내가 원하는 며느리를 데리고 살기로 결정했다. 뭐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했고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어머님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닐 거 아니야. 당신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 나를 버리고 저 여자랑 결혼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냐고. 왜 말을 못해? 오늘도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더니 이런 문제로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만삭인데도 명절 음식 힘들게 만들면서 좋은 관계 유지해보려고 노력했었는데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 너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이기 싫어서 내가 그동안 밑작업 해뒀던 새 며느리를 내 아들한테 소개해줬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더라. 이래서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야.
네가 좋아서 결혼까지 했어도 남자들 마음이라는 게 원래 뒤돌아서면 바뀌거든. 너보다 모든 점에서 우월한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한두 번 만나게 해주니까 서로 눈 맞아서 결혼까지 결정 내렸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내 아들과 여기까지만 해라. 당신 입으로 말해봐. 정말 나랑 끝낼 거야? 뱃속에 당신 나이가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와 새 출발하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평생 나랑 뱃속에 있는 아이 지켜주겠다며. 그 말 전부 거짓이었어? 몇 달 전에 어머님 방에서 당신이랑 한참 동안 대화 주고받던 날, 그때부터야? 당신이 나 좋다고 따라다녀 놓고 임신까지 시켜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왜 말을 못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엄마가 대화 좀 하자고 했을 때 나한테 사진 한 장 보여주더라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당신 옆에 있어주고 싶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고 싶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보여준 사진을 보자마자 나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엄마 집에 올 때마다 얼굴 붉히는 모습 봐야 하고 우리 엄마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꼴을 평생 동안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었어.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 당신 편만 계속 들다가는 나를 낳아주신 엄마와 정말 연을 끊게 될지도 모른다는 안 좋은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니까 자신이 없었다고. 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의 부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천생연분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때 알 수 있었고 몇 번 더 만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 당신과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단 차라리 한 번 힘들어도 눈 딱 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어. 이게 내가 내린 선택이야.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수키 씨를 집으로 오라고 한 거야. 아, 그리고 쓸데없는 문제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내 아들과 이혼 절차 밟아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괜히 간통죄로 고소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할 것 같니? 경찰서 가서 내 아들과의 관계를 백날 떠들어봤자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현장을 덮친 것도 아닌데 증거가 없잖아. 내가 왜 너한테 새며느리의 얼굴을 보여준 줄 아니?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서로 결합한 현장을 덮쳐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니잖니? 이미 내가 다 알아봤다. 자, 여기 이거 받아라. 쓸데없이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는 위자료니까 이거 받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저보고 지금 이깟 돈 받고 사라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요? 저는 끝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을 거예요. 저와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이깟 돈으로 저를 내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도 참 할 짓 없나 보네. 생긴 건 멀쩡한데 남의 가정을 깨서 들어오고 싶었나 봐? 널린 게 남자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과 살림을 차리려 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네. 임신한 나도 이렇게 버려지는데 그쪽은 나처럼 안 버려질 줄 알아? 결국 그쪽도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평생 당신들 괴롭히면서 살 거야.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온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예정일이 일주일 정도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양수까지 터지는 돌발 상황이 오게 되었죠. 진통 때문에 고통스러워 뒹굴고 있는데 그런 저를 바라보던 시모는 쓸데없이 연기하지 말라면서 양수가 터진 제 팔을 끌고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이혼을 안 해줄 생각이면 주방에서 일이나 하라며 상간녀가 좋아하는 꼬지 산적이나 만들라고 배를 움켜쥐고 있는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 휴하지 말라며 온몸이 경직될 만큼 차가운 얼음물을 저에게 사정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시모는 뱃속에 있는 제 아이도 저를 닮아 쇼 잘하겠다면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보란듯 옆에 있던 상간녀의 손을 잡아 보였습니다. 뱃속에 자기 핏줄인 아이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 진통을 겪고 있는 저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남편이 인간 같지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해서 얼음물을 머리 위로 쏟아 부었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들어지자 저도 모르게 살려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시모는 제가 애원을 하자 남편한테 준비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시모는 남편이 건넨 서류를 받아 쓰러져 있는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상태에서 눈앞에 보이는 서류를 힘겹게 바라봤는데 그건 남편과 제가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이혼 서류였습니다. 시모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면서 제 앞에 인주를 밀어주었고 저는 일단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살리고 보자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진통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이미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는데 제가 정신을 차린 모습을 보곤 아이 걱정부터 할까봐 수술로 뱃속에 있는 아이를 꺼냈다면서 무사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계신 듯 얼굴 표정이 많이 어두웠어요. 엄마는 제가 정신을 잃었을 때 한바탕 남편 뺨을 올리고 시댁을 뒤집어 놨다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태어난 아이만 생각하라며 오열을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시모가 엄마한테 위자료를 건네주었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면서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화가 머리끝까지 끌어올랐지만 저희 집안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댁을 상대로 고소할 만큼의 재정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간통죄로 처벌을 하고 싶어도 증거물 하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를 보게 되니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연배이신 분들은 간통죄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현장을 직접 잡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었을 뿐더러 카메라를 들고 쳐들어가서 모든 장면을 증거물로 남겨놔야 하는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 간통죄는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기 때문에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 전까지 몸을 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인간이 상간녀와 바람 피웠다는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 했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간통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 위해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시간을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 키우는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몸이 회복이 된 후로 시댁에 찾아가 보란듯이 주방에 있던 시모와 상간녀에게 재래식 화장실에서 본 똥물을 냅다 뿌렸어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대갚아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진작에 시모에게 받았던 위자료 1,000만 원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모도 제가 귀찮게 물고 늘어지는 걸 원치 않았는지 더 이상 연락도 없더군요. 저희 집안은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 원도 소중했었고 그렇게 남편한테 받은 배신을 깔끔히 잊고 털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제 딸이 성공해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악 물고 제 딸을 위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의 결혼은 없었어요. 과거에 남편과 시모에게 받았던 치가 떨리는 상처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딸만 바라보며 살고 싶었고 그렇게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저는 20대에서 50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딸과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거든요. 앞만 보며 달려온 삶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성공한 제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여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눈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잊혀졌던 과거의 일들이 다시 떠올랐고 저와 마주친 그 인간들도 많이 놀랐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당신 맞지? 아니, 이런 데서 당신을 보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오래간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직도 그때의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네. 우리가 다시 얼굴 본 게 한 30년 만인가? 그런데 어디가 아파서 온 거야? 겉모습을 봤을 땐 그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에 누가 입원해서 병문안 온 건가? 나는 오늘 어머니 약 받으러 왔거든. 여기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서 항상 약이 떨어지면 오고 있어. 보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안 좋으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왜 안 나? 전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났는데 내가 전염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고. 꿈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인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는데 전현 얼굴을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되니 그때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구나. 첫 바늘을 잘못 깨는 바람에 내 아들이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 여자만 만나면 그년들이 우리 아들 등쳐먹고 돈만 빨아먹고 가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성격은 아직도 그대로네요. 반가운 얼굴도 아닌데 서로 말 섞을 필요도 없잖아요. 몸도 성치 않아 보이는데 그 성격은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나 봐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어요. 사람이 심보를 고약하게 먹으면 그 업보가 나중에 전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더만 결국 벌 받았나 보네요. 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이 꼴을 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본데 아직까지 너와 나 머리채 잡을 힘은
남아있다고? 아들, 나 좀 일으켜 세워봐라. 아, 제발 성격 좀 죽이세요. 언제까지 저 사람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벌써 30년이나 흘렀다고요. 저 사람 내친 게 누군데요? 저랑 어머니잖아요.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거에 대해 나도 정말 후회 많았어. 당신 내쳤을 때 옆에 있었던 그 여자는 나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싹 바뀌어선 더 능력 있는 남자가 접근했다고 나를 버리더라고. 결국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까지 버림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또 다른 여자와 선자리를 만들어줘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다가 결정적일 때 결혼의 문턱까지 가지는 못하더라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만나는 여자한테 물질적으로 퍼줘도 결국 결혼은 할 수 없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혼은 아예 꿈도 못 꾸게 되었지. 당신도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 거야. 이게 희귀병이라는데 벌써 20년 가까이 앓고 있거든. 후천성 스포성 표피 박리증이라고. 온몸에 물집이 잡혀서 피부가 벗겨지고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래. 처음에는 손이나 발에 조금씩 물집이 잡히던 게 어느 순간부터 온몸 전체로 올라오길래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큰 병원을 찾아갔는데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물집이 터지고 피부가 벗겨졌다가 다시 아물고를 반복하고 있어. 요즘에는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면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병이 더 악화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누가 나랑 결혼을 하겠어. 다 내 업보인 거지. 엄마, 오늘은 일찍 왔네요. 저 아직 예약 환자가 몇 분 더 있어서 좀 더 기다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찮죠? 요즘 피부질환 문제로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기 좀 앉아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안 가셨네요? 엄마랑 아는 분이셔? 아, 내 담당 환자분이시거든. 요즘 할머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약이 잘 듣지 않는다고 새롭게 처방받고 싶다고 하시길래 다시 내원하신 거거든요. 그 약 드시면 좀 더 괜찮아지실 거예요.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아니, 그럼 설마 윤 선생님이 당신 딸이라는 거야? 그럼 윤 선생님이 내 딸이라는 거라고?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 딸은 원래부터 아빠라는 존재가 없었어. 30년 전에 뱃속에 있던 내 딸과 나를 버렸잖아. 나는 아직까지도 양수가 터졌던 그날을 잊지 못해. 저 마귀 같은 인간이 나한테 얼음물을 퍼붓고 있을 때 비명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내 언녀 손을 잡았잖아. 그때 시간을 더 지체했다면 내 딸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떠날 뻔했었다고. 그런데 어디서 지금 내 딸이라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는 거야? 소연아, 환자분들 기다리시겠다. 얼른 들어가봐. 그럼 내가 몇 년간 소녀한테 약을 받아 먹었던 거였어?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던데 내 아들과 닮아서 그렇게 보였던 거구나. 전시모의 눈빛이 갑자기 변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제 딸의 손 좀 잡아보겠다며 그동안 그리웠다고 쇼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제 딸이 단 명찰과 의사 가운을 보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 딸은 그런 전시모와 전 남편의 태도를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딸이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감정은 없었고 그날 이후 전시모의 진료를 거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남편과 전시모는 제 딸이 지어주는 약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병원 가보라면서 더 이상의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딸의 단호한 모습에 전 남편과 전시모는 거품을 물며 아비규환되었고 살려달라며 울부짖었지만 제 딸은 조금의 감정도 흔들림 없이 등을 보였습니다. 전시모와 남편은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에 대해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30년 이상이나 지나버린 과거의 아픈 기억을 용서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왔었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저와 제 딸이 용서의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만에 그 인간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만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자 무릎까지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참 한심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텐데 본인들의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이 참 덧없어 보였어요. 제 딸은 그날 이후 전시모의 진료를 거부했고 전 남편은 제 딸의 병원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저는 거짓으로 보였어요. 제 딸을 벗겨먹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엔 딸에게 와서 빚 8천만 원만 갚아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뻔뻔하게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딸은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인간이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있지만 갑자기 마주치게 된 그 인간들이 집요하게 달라붙으려 하고 있어요. 아마 제 딸이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걸 도움받으려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는 거겠죠.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시모가 과거의 자신의 악행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악연 또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단호하게 행동할 생각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